자, 우리 이제 6장은 화면 설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화면 설계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지금 5장까지는 뭘 한 거냐? 건물에 뼈대 세우고, 배관 깔고, 서버 튼튼하게, 데이터베이스도 막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다 완성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뭔가 겉보기에, 이제 속 안에는 다 해놨는데, 운전대를 막 핸들을 못 돌리게 막 가시돌친 막 이런 걸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엔진을 아무리 좋게 만들어 놔도 그 차를 운전하지 못하면은 의미가 없게 되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우리 프로그램을 얼마나 편하고 기분 좋게 쓸 수 있는가.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화면 설계라는 거를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UI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UI라고 하는 거는 유저 인터페이스의 줄임말로 UI, 사용자 인터페이스인 겁니다.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장치나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을 합니다. 그냥 UI는 단순히 그냥 딱 화면에 보이는 예쁜 버튼, 디자인 이것만 뜻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용자가 기기하고 의사소통하는 모든 매개체를 이야기하고 이 소통 방식이 좀 시대에 따라서 진화를 하는 나머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더 많아졌습니다. 뭐냐면 유형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CLI, 두 번째는 GUI, 세 번째는 NUI,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또 나오는 친구가 OUI까지 있죠. 자, 우선 CLI부터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얘는 명령이나 출력이 텍스트 형태로 이루어지는 인터페이스예요. 우리가 자, 이런 거 쓸 때 어때요? 내가 글자를 키보드로 쳐서 명령어를 보내고 얘가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쵸? 이것들을 이제 내가 명령어도 텍스트로 치고 결과도 텍스트로 알려주죠. 이게 뭐냐? CLI입니다.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자, 그래서 명령 출력이 다 텍스트로 이루어지는 인터페이스가 CLI구나. 자, 그래서 얘는 명령어를 못 외우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쵸? 아까 그 커맨드 창 같은 경우에도 그걸 알아야지 알 수 있는 건 거잖아요. 명령어 같은 경우에도 뭐 IP가 뭔지 이런 것도 알려고 하면은 얘가 결과도 이 IP config라고 하는 명령어를 알았어야지 이걸 알려주는 것처럼. 자, 그리고 우리 GUI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얘네들이 다 GUI입니다. 얘 뭐예요? 아이콘. 내가 더블 클릭해가지고 선택해서 작업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이런 뭐 내 PC 같은 이런 것들도 다 그래픽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 거잖아요. 자, 이 친구가 GUI입니다. 아이콘이나 메뉴를 마우스로 선택을 해서 작업을 수행하는 그래픽 환경의 인터페이스. 직관적이고 시각적인 요소를 통해 사용자가 쉽게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죠. 아까 전에 우리 CMD 창, CLI 그것보다는 훨씬 보기 편해졌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NUI는 그럼 뭔데? 라고 하면은 얘는 사용자의 말이나 행동으로 기기를 조작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우리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넘기면은 다음 페이지 나오고 막 전화도 끊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면은 뭐 이거 부르면 괜히 나올 것 같긴 해. 뭐 시리나 저기 빅스비 이런 애들 부르면은 얘네들 음성 인식해가지고 되는 친구들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짓 이런 게 다 명령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다라는 거. 사용자의 말이나 행동으로 기기를 조작하는 인터페이스. 자, 그러면은 OUI라고 하는 친구는 뭐냐? 얘는 우리 Z 플립 뭐 이런 것처럼 접혀지는 친구들 있죠. 화면이 막 아니면은 요즘에는 그 모니터 같은 것도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촥 피면 딱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휘어지고 구부러지는 화면. 이런 것들이 이제 OUI. 점점 이제 발전이 되면서 우리가 공부할 게 늘어나는 겁니다. 어쨌든 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유형
CLI, GUI, NUI 요 세 가지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 OUI는 그냥 참고만 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기본 원칙. 자, 네 가지가 있는데요. 직관성, 유효성, 학습성, 유연성. 화면을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지켜야 할 절대 원칙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앱을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은 고객은 만족을 하지 못하고 앱을 바로 삭제시켜버릴 겁니다. 우선 직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직관적이어야 된다라는 건 거죠. 누구나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써야 할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게 설계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요 휴지통이라고 하는 얘를 보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그냥 본능적으로 여기 안에다 갖다 놓으면은 삭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이것처럼 이 친구 삭제하는 친구예요. 버튼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요 나가는 X 버튼 이런 것도 사실 아 나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쵸? 그냥 설명이 필요 없는 디자인으로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직관성. 그러면은 유효성은 뭐냐? 유효성은 정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용자의 목적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달성을 해야 하며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원하는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은 제가 아주 예쁜 쇼핑몰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결제하기 버튼을 눌렀는데 계속 에러가 난다라던가 아니면 난 결제하기를 눌렀는데 메인 페이지로 계속 가요. 목적을 지금 달성하지 못하는 거죠. 나는 지금 결제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싶은데 지금 그 기능을 못 쓰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쓰레기가 되는 거죠,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고 완벽하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학습성. 누구나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도 빠르게 인터페이스 사용 방법을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뭐 남자, 여자, 노인, 아이 상관할 거 없이 그냥 몇 번 눌러보면은 우리 카카오톡 채팅 같은 것도 좀 할 줄 알고 뭐 뒤로 가기 같은 것들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뭐 복잡한 뭐 코딩 프로그램이나 전문가용 프로그램이 아닌 이상 학습 시간은 짧을수록 좋게 만드는 거거든요. 어쨌든 누구나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게 초보자들도 쓸 수 있게 설계를 해야 한다라는 게 학습성. 그리고 유연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을 하고 실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뭔가 워드에서 글을 쓰다가 지워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컨트롤 Z 눌러가지고 실행 취소 이렇게 하면 다시 살아나잖아요. 사용자의 실수를 포용을 해주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밤에 이 사이트를 들어오려고 하면은 이건 화이트 모드기는 한데 다크 모드로 해가지고 화면 색깔을 바꿀 수도 있게 해주고 뭐 요구사항, 취향에 맞게 시스템을 변경하고 대응할 수 있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설계를 할 때. 그게 이제 유연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기본 원칙 네 가지는 꼭 다 외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UI 표준 및 지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UI 표준이라는 건 뭐냐? 전체 시스템에 포함된 모든 UI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내용으로 화면 구성이나 화면 이동 등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UI 지침이라고 하는 거는 UI 요구사항, 구현시 제약사항 등 UI 개발 과정에서 꼭 지켜야 할 공통의 조건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UI에서도 우리가 요구사항이라는 단어들이 나오게 되는데 UI도 역시 만들 때 사용자들한테 물어봐서 기능들을 정리를 하겠죠. 뭐가 필요한지. 이때 기능적 요구사항이라고 한다면은 시스템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뭐 로그인 버튼이 있어야 해. 사용자가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을 수 있어야 해. 그러면은 비기능적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화면 로딩 시간은 2초를 넘어서는 안 돼. 뭐 결제 화면이 몇 초 안에 뭐 등장해야 되고 해킹 당해서는 안 돼. 보안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자, 그리고 요 UI 표준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은 절대 어기면 안 되는 법인 겁니다. 우리가 웬만하면은 뭐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확인
취소 이런 버튼이 있어요. 이러면은 웬만하면은 확인 버튼은 뭐 파란 색깔이나 좀 눈에 잘 띄는 색깔이 나오고 취소 버튼은 약간 회색처럼 눈에 안 띄는 색깔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모든 UI를 구성을 할 때 그런 규칙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UI 지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얘는 UI 표준을 잘 지키면서 화면을 설계할 수 있도록 기획자나 디자이너나 개발자가 따라야 할 그런 권고 사항들 있죠. 우리 표준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고 지침은 그냥 세부적인 지침이라던가 아니면 권고 사항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파란 색깔 확인 버튼을 만들 때는 여백을 뭐 10픽셀 정도 주고 모바일 화면에서는 손가락 크기만큼 뭐 돼야 되니까 어느 정도 사이즈 규격을 지켜라 이런 구체적인 제작 가이드가 이제 UI 지침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UI 스타일 가이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레이아웃,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을 정의를 해서 일관적인 디자인을 유지를 한다.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네이버도 그렇고 다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웬만하면은 비슷한 곳에 로그인 위치가 있고 비슷한 곳에 검색하는 위치가 있고 웬만하면은 다 비슷한 툴이에요. 그런 것들처럼 일관된 디자인을 유지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 UI 스타일 가이드 작성 순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얘는 우선 구동 환경 정의를 합니다. 뭐 OS 확인해 줘야 되고 웹 브라우저 확인해 줘야 되고 뭐 모니터 해상도 이런 것처럼 사용 환경에 적합하도록 규정을 해야 하고요.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도 화면 구조를 정의를 해서 각각의 영역에 대한 메뉴를 구성을 해야 하고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메뉴 타입을 선택을 해서 이제 적용을 한다라는 건 거죠. 자, 그리고 기능 정의라는 거는 그 시스템에 적용할 업무 과정에서 일어날 모든 활동이나 필요한 데이터 간에 이제 논리적인 모델로 상세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구성 요소들을 정의를 해줘야죠. 화면에 표시할 그리드라던가 버튼 같은 것들을 정의를 한다라는 거. 자, 질문이 왔는데, 자,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고 오셨어요.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그 차량 탑승했을 때 그것도 내비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잖아요. 그것처럼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나 기능을 쉽게 찾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 막 웹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다 보면은 상단에 메뉴들 막 나와 있고 이렇잖아요. 이런 것처럼 막 아니면은 앱 하단에 가보면은 메뉴 같은 것들 하나씩 꼭 있고 사이드바에서 사이드 메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홈이라던가 맨 위에 보면은 막 아니면 로컬 내비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제품 뭐 구입을 하려고 삼성 페이지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노트북, 태블릿, 액세서리 이런 식으로 메뉴들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내비게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하는 이유는 사용자의 이동하고 탐색을 돕기 위해서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켜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와이어 프레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게 뭔데? 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 UI를 설계하려고 하면은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뭔가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그 도구들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종이나 뭐 아니면은 우리 디지털 요 컴퓨터나 이런 데 옮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와이어 프레임은 이제 화면에 대한 페이지에 대한 계략적인 레이아웃 그리고 뼈대를 설계하는 도구입니다. 자, 그래서 기획 단계 초기에 제작을 하고요. 개발자나 디자이너가 레이아웃을 협의를 하거나 현재 진행 상태를 공유하기 위해서 사용이 돼요. 그래서 뭐 색깔도 없고 뭐 이미지도 없고 그냥 노트에다가 네모 하나 그려놓고 우리 막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 있잖아요. 뭐 여기에는 로고 오고 뭐 여기에는 뭐 로그인이 뭐 검색 올 거고 여기 로그인 이렇게 올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투박하게 선이 와이어잖아요. 선과 네모, 프레임 요것들로 대충 스케치한 기초적인 도면 그냥 뼈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만들 때 뭘로 합니까? 그냥 손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쓰기도 하고, 아니면 파워포인트로 해가지고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일러스트나 포토샵 이용해가지고 이 와이어프레임 쓸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스토리보드랑 목업에 대해서도 나갈 텐데, 자, 목업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냐? 와이어프레임보다는 좀 더 실제 화면에 유사하게 만든 친구입니다. 대신 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정적인 형태의 모형이에요. 움직이지 않고 그냥 동작하지 않는데 디자인만 입혀놓은 건 거죠. 그러니까 실제 내가 디자인하려고 하는 색상이라던가 폰트라던가 이미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친구들을 입혀가지고 실제 화면처럼 막 디자인을 해요. 근데 내가 이 로그인 버튼을 클릭을 했다라고 해서 그 로그인 창으로 들어가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화면만 네, 이런 사이트들 이게 기능이 검색 버튼을 누른다고 검색이 되지도 않고 이 이미지를 누른다고 뭐 이미지가 확대된다라던가 뭐 이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냥 실제 디자인, 색상이랑 폰트랑 이런 것들을 입혀서 실제 화면과는 100% 똑같이 만들었지만 클릭해도 아무 반응이 없는 정적인 스태틱 형태의 모형이다. 이게 목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 음식으로 따지면 못 먹는 가짜 모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자, 그러면은 이제 스토리보드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 와이어 프레임에다가 콘텐츠에 대한 설명을 입힌 겁니다. 만약에 내가 처음에 메인 페이지가 뜨게 되면 뭐 여기에 로고가 있을 거고 여기에 이제 검색 박스가 있게 될 거고 여기에 로그인이 있어. 자, 그럼 여기서 만약 이 로그인 버튼을 클릭했을 경우에 대한 그 경우에 대한 상황이 또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로그인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로그인 페이지로 넘어가게 돼서 여기에 로고가 있게 될 거고 여기에 아이디 입력하는 창, 여기에 비밀번호 입력하는 창, 그리고 여기에 뭐 로그인 버튼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콘티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개발자를 위한 콘티, 스토리보드. 그래서 내가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화살표가 이루어지면서 2번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 여기서 이제 뭐 옆에다가 이제 설명해 놓는 거죠. DB에서 회원 정보를 불러온다라던가 뭐 한다 이런 식으로. 자, 그게 이제 스토리보드인 거고 이 두 가지를 사용하는 툴로는 뭐 파워포인트도 그렇고 뭐 발사믹 목업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키노트 스케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토타입 계속 나오는 친구죠. 변본품, 시제품, 와이어프레임이나 그 스토리보드 이런 데다가 우리 동적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구현된 것처럼 내가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은 뭐 로그인 버튼 클릭하면은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가고 얘 그래서 특징은 뭐다? 동적인 형태의 모형이다. 아까 전에 목업 같은 경우에는 정적인 형태의 모형이었다면 이 프로토타입은 동적인 형태의 모형이라 그 가짜를 넘어서 실제로 뭐 다 해보는 건 거죠. 마우스를 쥐어보고 이쪽에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실까요? 근데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실제랑 똑같이 다 만들 수는 없고 주된 기능들 있잖아요. 그 핵심적인 기능들만 제공을 한다라는 거. 왜냐면 처음부터 다 끝까지 만들 것 같으면 그냥 그거는 완성된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유스 케이스로 프로토타입의 종류. 자, 얘는 페이퍼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것과 디지털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게 나눠지는데, 페이퍼 프로토타입은 진짜 아날로그적인 방법입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제작해서 넘기겠다. 이런 식으로. 스케치라던가 그림 그리고 글 써가지고 하는 것들이고, 디지털 프로토타입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파워포인트라던가 아니면은 그 어도비 이런 거 이용하면은 그쪽에서도 요 프로토타입 만들 수 있게끔 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출물하고 비슷한 효과를 나올 수 있게 하는데 얘의 특징은 뭐다? 이 페이퍼는 그냥 손가락만 가진 사람이 그리면 되는데 얘는 그 툴을 쓸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죠. 왜냐면은 파워포인트도 못 쓰고 내가 막
포토샵도 못 다루는데 디지털 프로토타입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화면을 만들 수는 없는 건 거잖아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즈 케이스라는 건데, 유즈 케이스는 뭐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기능 단위로 표현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할 내용들을 기술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기억나실까요? 액터 막 나오고 했던 거. 그래서 액터, 고객이 은행에 들어온다. 들어오면은 번호표를 뽑는다. 뭐 그러면 창구 직원에게 뭐 통장 정리를 요청을 한다. 그러면은 그 직원이 통장 그 내역을 인쇄를 해가지고 나한테 준다. 이런 식으로 그 고객이 어떤 순서대로 행동을 하고 그 시스템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걸 우리 그 졸라맨 있었잖아요. 이렇게 생긴 애. 액터. 얘가 바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에 해당하는 친구다. 그래서 유스케이스란 무엇인지 이 효과는 결국에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인 거죠. 자, 늘 그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고객이 요청하는 주문 같은 건 거죠. 그 앞서가지고 우리가 와이어프레임, 스토리보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냥 빈 종이에 무작정 선을 막 그을 건 아닌 건 거잖아요. 이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부터 받고, 아, 이거 너무 좋아요. 이렇게 나중에 그 평가까지 받아야 되는 건 거죠. 우선은 그 과정 중에 첫 번째가 요구사항 확인인 겁니다. 자, 요구사항 확인이라고 하는 거는 혹시 내가 처음에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너가 요구한 사항과 맞아? 이거 확인해야 되는 건 거죠. 어쨌든 그 새로 개발할 시스템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조사를 하는 단계. 그게 요구사항 확인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걸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요구사항이 들어줄 수 있는 것인가 분석을 하고 모호한 것들은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성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요구사항 확인 순서는 첫 번째 목표 정의를 합니다.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의견이 수렴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정의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사항을 정의를 합니다. 그 조사된 요구사항을 토대로 앞으로 해야 할 활동사항들을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UI 요구사항을 작성을 하는 거죠. UI 개발 목적에 맞게 실사용자 중심으로 작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개발자 중심으로 작성이 되는 게 아니라 사용자 중심으로 작성이 돼요. 요구사항은. 그러면은 그 요구사항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 건데? 우선 요구사항 요소들을 확인을 해줘야겠죠. 파악된 요소들이 어떤가? 그러니까 고객과 인터뷰를 하거나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을 분석을 해서 지금 사람들은 이 쇼핑몰에 찜하기 기능 이런 게 필요하대. 뭐 이런 식으로 요소들을 쫙 뽑아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황 시나리오. 사용자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묘사합니다. 라고 써놨어요. 그냥 뭐 찜하기 기능이 필요하대 라고 딱딱하게 쓰는 게 아니라 그 사용자가 앱을 켜서 뭐 장바구니나 아니면 그 상품을 클릭을 했을 때 그 찜하기 뭐 하트를 누르면 그게 찜이고 그 찜한 거를 뭐 나중에 볼 수 있다라던가 어쨌든 구체적인 그 상황, 정황을 쭉 약간 소설처럼 이렇게 적는 거죠.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내가 스마트폰으로 뭐 신발을 검색을 하고 사이즈를 고르고 그거를 찜을 해놔. 그러면은 뭐 그게 장바구니 버튼으로 담긴다라던가 그러면은 그걸 나중에 내가 장바구니에서 확인을 해서 결제를 할 수 있게 해준다라던가 어쨌든 그런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야지 뭐 디자이너들이 그러려면은 이 사람은 뭐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많이 쓸 테니까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쓴다면 한 손으로 조작하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 왼쪽에다가 만들기보다는 오른쪽에 그 버튼을 만드는 게 좋겠네? 이런 식으로 알 수도 있고 설계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정황 시나리오를 작성을 한다. 그 다음에는 그 정황 시나리오를 토대로 요구사항을 작성한다 라는 건 거죠. 개발자가 디자이너가 볼 수 있게끔 명확한 요구사항으로 다듬어서 이해되실까요? 네.
자, 그러면은 그 요구사항의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야 하느냐. 우리 이거 1장에서 배웠죠. 요구사항에 관련된 것들. 자, 데이터 요구사항. 사용자가 요구하는 모델과 객체들의 주요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 객체를 정리를 한다. 즉, 화면에 어떤 정보를 보여줄 거냐라는 건 거죠. 뭐 상품 이미지, 상품명, 가격, 리뷰, 뭐 기능 요구사항이라고 따지면은 사용자의 목적 달성을 위해 무엇을 실행해야 하는가. 그거를 동사형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장바구니 담기, 결제하기, 취소하기. 그러니까 사용자가 화면에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자, 그리고 제품 서비스의 품질. 데이터의 기능 요구의 서비스에 대한 품질.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걔네들도 다 고려를 해서 작성을 해줘야 된다. 얼마나 안전하게, 얼마나 성능 좋게, 결제는 3초 안에 끝나야 하고, 뭐 개인정보는 암호화돼서 들어가야 하고, 이런 식으로. 제약사항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제약사항인 거죠. 제품 완료 데드라인, 전체 개발에 대한 필요한 비용, 제품 준수에 의한 규제, 이런 것들. 그러면은 요 위에서 이제 제품 서비스의 품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품질 요구 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품질은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구 사항이 사용자의 입장, 개발자 입장 아니고 나 이거 좀 잘 만들었는데 이런 느낌 아니고 사용자가 나 이거 지금 내가 원했던 대로 딱 나왔어. 그 충족하는 소프트웨어 특성, 총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킴으로써 확립이 되고요. 소프트웨어 품질 관련 표준이라고 본다면은 ISO IC 9126, ISO IC 25010, 그리고 ISO IC 12119, ISO IC 14598 이렇게 있는데 우리 9126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의 품질 특성과 평가를 위한 국제 표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요 25010.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뭘 강화를 했대요? 호환성과 보안성을 강화를 해가지고 개정을 한 국제 표준인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12119.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 걔에 대한 테스트를 위한 국제 표준이고요. 14598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품질의 측정과 평가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해서 이 숫자들이랑 이제 매칭 정도만 할 수 있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는 친구는 우리 ISO IC 9126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훌륭한지 평가하는 국제 채점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친구가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이 특성들을 다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6개의 특성을. 자, 첫 번째는 기능성이고요. 기능성은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정확하게 만족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 사용자가 요구한 기능을 소프트웨어가 정확하게 제공을 하니? 이거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로봇을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 그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은 로봇들 있잖아요. 그 로봇에 대한 평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 로봇한테 내가 짜장면을 가져다 줘 라고 했는데 짬뽕을 가져다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로봇이 주문을 제대로 받는가? 명세서에 적힌 목적, 기능을 100% 오차 없이 수행하는가? 이것들을 보는 친구가 이제 기능성인 거고요. 신뢰성이라고 하는 친구는 그 주어진 시간 동안 주어진 기능을 오류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가다가 엎어지지 않느냐, 고장이나 장애 없이 안정적으로 작동을 하는가, 이런 능력들을 이제 파악하는 친구인 거고요. 사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면 향후 다시 사용하고 싶은가, 이런 정도. 이게 결국에는 뒤에 하위 특성을 보면 이해했느냐, 학습할 수 있느냐, 친밀한가.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쉽게 이해를 하고 배우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는가. 우리 막 그 로봇이
너무 어려워. 조작 방법이. 그러면 못 쓰겠죠. 이게 좋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나가던 할머니도 로봇 조정이 가능할 정도로 사용성 좋게 만들 수 있느냐 이거고요.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을 얼마나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정도인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로봇이 짜장면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배달을 하는데 배터리를 50%나 다 써버렸어요. 그럼 얘는 거의 충전기 달고 다녀야 되는 건 거잖아요. 효율성이 너무 안 좋죠. 자, 그거고 이제 어쨌든 자원을 얼마나 적게 낭비를 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느냐 그걸 나타내는 게 이제 효율성. 그래서 시간 효율성, 자원 효율성 이렇게 나뉘게 되고요. 유지 보수성이라고 하는 거는 환경의 변화 또는 새로운 요구 사항이 발생했을 때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만약 로봇이 바퀴가 하나 고장났어요. 근데 바퀴만 이렇게 바꿔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로봇 본체를 다 뜯어가지고 막 다 수정하려고 하면 끔찍하죠. 그겁니다. 좋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코드 수정을 할 수 있게 모듈화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 고장났을 때 부품을 갈아 끼우기가 쉽냐. 그리고 마지막 이식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소프트웨어가 다른 환경에서도 얼마나 쉽게 적용될 수 있는가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로봇이 이 식당에만 안주해 있을 게 아니라 내가 이 로봇을 다른 식당에다가 갖다 놓더라도 얘가 잘 움직일 수 있느냐 뭐 다른 운영체제라던가 하드웨어 환경에서도 설치가 돼서 작동할 수 있는 능력 잘 굴러가야 된다. 뭐 예를 들면은 윈도우에서 잘 굴러갔던 친구면은 맥에서도 잘 굴러가느냐 그러면 이식성이 훌륭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품질 특성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UI 설계에 대해서 나가볼 텐데 UI 설계서에 대해서 이제 나가보도록 할 텐데 UI 설계서는 뭐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UI 설계를 구체화하여 작성하는 문서 이걸 이제 우리가 UI 설계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왜 쓰느냐?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다 원활한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제 이걸 쓰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데? 라고 하면은 자, 첫 번째 UI 설계서 표지를 작성을 합니다. 왜냐면은 다른 문서하고 혼동되면 안 되니까 프로젝트명, 시스템명 이런 식으로 포함을 해가지고 작성을 하고요. 두 번째, 그 UI 설계서가 수정이 될 때마다 어떤 부분이 수정이 되었는가를 이제 정리를 합니다. 개정 이력을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구사항 정의서를 작성을 해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하게 되는 건 거죠. 그리고 이제 시스템 구조를 작성을 하고 UI 요구사항과 UI 프로토타입에 기초하여 전체 시스템의 구조를 설계한다. 자, 그리고 5단계가 없어졌네요. 일, 2, 3, 4, 5, 6, 7. 자, 우선 첫 번째 아까 전에 UI 설계서 표지 작성한다 라고 했고 UI 설계서 계정 이력 작성한다 라고 했고 요게 지금 뭐냐면은 요겁니다. UI 설계서 표지 작성, UI 계정 이력 작성, 그리고 요구사항 정의서 작성. 그리고 시스템 구조 작성. 그 다음이 이제 비어있는 건 거죠. 자, 사이트 맵 작성. 자, 이거는 뭐 하는 거냐? 사이트에 표시할 콘텐츠를 메뉴별로 구분하여 설계함. 자, 이때
그 사이트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까 전에 내비게이션이 건물 안에 안내판 같은 느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이트맵은 건물 전체 층별 안내도 같은 느낌인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뭐 홈에 가면은 그 홈 안에 뭐가 있어요? 뭐 제품 소개, 뭐 고객센터, 또 뭐 있지? 뭐 회사 소개 막 이런 거 있겠죠. 자, 그리고 그 안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제품 소개에는 노트북, 뭐 태블릿, 액세서리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것들 있죠. 사이트의 전체 페이지를 구조화해 놓은 것. 그게 이제 뭐 고객센터면은 문의하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CEO 인사말 이런 거 있을 거고. 회사 연혁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층별 안내도 같은 느낌인 거죠. 이게 이제 사이트맵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이라고 한다면은 프로세스 정의서 작성. 자, 얘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프로세스들을 작업 순서에 맞춰 정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 화면 설계해야죠. 필요한 화면을 페이지별로 설계. 자, 대충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 UI 설계 개념을 잡자. 이렇게 해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UI의 화면, 구조, 동작, 내비게이션, 이동 경로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는 문서가 이제 UI 설계서가 되는 건 거고, 이걸 쓰는 이유는 기획하는 사람, 디자이너, 개발자 이런 사람들이 서로 딴소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완벽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 UI 표준 그리고 지침 지켜가지고 작성하고, 이 구성 요소에는 표지, 계정 이력, UI 요구사항 정의서, 시스템 구조, UI 흐름 설계도, 상세 설계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라는 건 거죠. 자, 이때 이제 UI 흐름 설계라고 하는 거는 뭐냐? 얘는 업무의 진행 과정이나 순서, 이제 수행 절차에 따라서 흐름을 파악을 하면서 화면과 폼을 설계하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화면에서 어떤 화면으로 넘어가는지 그 흐름을 그리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의 업무 진행 순서에 맞춰 화면의 이동 경로를 구조하고 설계하는 과정인 겁니다. 그 화면 구조를 설계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주된 작업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메뉴 구조도 작성하고 화면이 어떻게 이동이 되는가 흐름을 작성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기능 작성, 화면에 표현할 기능을 작성을 합니다. 두 번째, 화면에 입력할 요소를 확인을 하고요. 세 번째, 유스케이스 설계를 합니다. UI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UI 유스케이스를 설계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뭐 텍스트 박스라던가 컴보 박스라던가 라디오 박스, 이게 뭐냐면은 우리 그 버튼 누를 때 예 아니요처럼, 아니면은 요런 거, 콤박스, 아니면 동그란 친구들이 이렇게 클릭하는 것들 있죠. 이런 식으로 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규칙을 정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UI 상세 설계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 UI 설계서를 바탕으로 실제 설계, 구현을 위해서 모든 화면에 대해 자세하게 설계를 하는 겁니다. 상세하게 설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UI 흐름 설계에서 도출된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개별 화면들이. 그 개별 각각의 페이지의 내부의 디자인, 데이터 입력 형태, 버튼 위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이 이제 상세 설계인 거고요. 자, 주된 작업으로는 사실상 화면 레이아웃 배치하겠죠. 우리 뭐 맨 위에는 로고 만들고 어디에는 뭐 이미지가 있을 거고 맨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데이터들이 들어올 때 로그인 창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있는데 이 네모 안에는 뭐 숫자만 입력이 되게 하고 비밀번호는 입력을 했을 때 내가 치는 글자가 이렇게 다 보이는 게 아니라 별표 기호를 이용을 해가지고 뜨게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세세한 동작들을 정의를 하는 게 이제 요 상세 설계인 겁니다. 이 상세 설계의 순서라고 본다면은 첫 번째 요구사항 확인. UI 상세 설계를 위한 요구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요. 얘도 역시 UI 설계서 표지 및 계정 이력을 작성을 합니다. 표지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프로젝트 명이라던가 시스템명 이런 것들 작성하는 거, 그리고 계정 이력이라고 한다면은 그 UI 설계서에 수정되는 사항들이 어떻게 뭐가 변했는지, 그리고 UI 구조 설계라고 보면은 그 UI 요구사항과 UI 프로토타입에 기초를 해가지고 UI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 그리고 메뉴 구조 설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사이트맵 구조를 이제 설계를 한 후에 그거를 바탕으로 사용자 기반 메뉴를 구조 설계하는 것. 자, 그리고 마지막 화면 설계한다라는 거는 그 UI 프로토타입하고 UI 프로세스를 참고를 해가지고 화면별로 설계하는 것이 이제 화면 설계가 되겠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 6장도. UI 시나리오 문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뭐냐?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기능 구도, 대표 화면, 화면 간 인터랙션의 흐름, 다양한 상황에서의 예외 처리 등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사용자가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순차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UI 시나리오 문서의 조건에는 완전성, 일관성, 그리고 이해성, 가독성, 이외에 수정, 용이성, 그리고 추적, 용이성. 아이고. 이렇게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자, 우리 완전성 같은 경우, 그 전에 시나리오 문서부터 볼까요? 자, 우리가 도면을 다 그렸어요. 근데 정지된 그림만 보고서는 개발자가, 이 버튼을 그냥 한번 가볍게 딸까? 하면 된다라는 거야? 아니면 뭐 더블 클릭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아니면 꾹 길게 누르고 있어야 하는 거야? 이런 게 헷갈릴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 움직이는 그 시나리오를 다 써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상세하게. 철수가 버튼을 누른다. 시스템이 화면을 띄운다. 뭐 이거 외에도 뭐 사용자가 결제를 하려고 한다. 장바구니에 물건이 담겨 있어야 한다. 결제가 끝나면은 결제를 할 때 뭐 잔액이 있는지 확인을 한다. 잔액이 차감이 되어야 한다. 뭐 이 외에도 뭐 밀기를 하면은 시스템은 뭐 다음 상품을 보여준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시나리오 문서에 그려져야 된다라는 건 거고, 그런 시나리오 문서를 작성하려면은 조건들이 있는데 어떤 조건들이 있느냐? 완전성, 누락되지 않도록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해야 된다. 누락되는 기능 없이 다 적었느냐? 일관성, 서비스 목표, 시스템 및 사용자의 요구사항, UI 스타일이 모두 일관성을 유지하느냐? 그러니까 문체라던가 요구사항이 똑같은가, 앞뒤가. 죄송해요. 자, 그리고 이해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리고 가독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템플릿 같은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문서를 쉽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사실상 뭐 문단 나누기 잘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인 거죠. 목차 잘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제 수정 용이성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그 시나리오를 수정하거나 개선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좀 쉬워야 된다라는 것들이고, 추정 용이성이라고 한다면은
변경사항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떤 부분이 왜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 어디를 고쳐야 할지 이제 찾기 쉬운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HCI, UX, 감성공학. 자, 우리 UI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화면을 이야기를 하고요. UX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냥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UI는 아까 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사용자 인터페이스였었고, 우리 UX 같은 경우에는 요 experience, 경험이죠. 자, 그래서 사용자의 경험, 사용자가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총체적인 경험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뭐 디자인 예쁘게 만들어 놓고 흐름 설계해서 UI 다 예쁘게 다 해놨어요. 근데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 놓은 UI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식당이라고 따지면 맛이 없어요. 식당이 엄청 예뻐. 근데 맛이 없어. 이러면 잘 안 가잖아요. 겉보기에는 진짜 막 잘 해놨는데 이제 좀 감정적인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객의 마음을 훔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장에서 사실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거는. 자, 그래서 UX라고 하는 게 사용자 경험이라는 거는 사용자가 우리 사이트 뭐 아니면 앱 이런 것들을 쓰면서 느끼는 감정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짜증도 날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편리하다라는 감정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감정, 경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UX라고 부르고 그 경험을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과 컴퓨터의 관계를 연구를 하겠다. 라고 나온 친구가 요 HCI, Human Computer Interaction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인간의 미세한 감정을 설계에 집어넣는 기술이 요 감성공학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HCI부터 보면은 Human Computer Interaction. 인간과 기계의 그 연구 같은 건 거죠. 사람이 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개발하는 학문. 자, 그래서 기계를 인간의 신체적, 인지적 그런 특성에 맞추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마우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 기본적인 마우스도 있지만 신체에 맞게 그 나오는 마우스 있잖아요. 아, 그 뭐더라? 버티컬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모니터도 블루라이트 차단 이렇게 될 수 있게 해놓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키보드도 다 똑같은 키보드가 아니라 막 압이 좀 다르기도 하고 막 느낌 좋은 친구들 찾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거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계산을 빨리 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그 컴퓨터 공학의 핵심이었다면은 이제 HCI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람이 기계를 쓰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까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은 좋게 편하게 이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이제 연구하는 학문들이 요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사용자 경험은 아까 말했듯이 그 HCI라는 학문 안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건 거죠. 경험, 감정, 만족도 이런 거.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된다. UI는 인터페이스, 시각적인 거. 그래서 버튼의 색깔이라던가 폰트, 메뉴 위치 막 이런 것들이고 UX는 심리적인. 내가 그 앱을 켜서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웠는가. 이 앱은 친절했는가, 편안한가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 UX 같은 경우에는 주관성, 정황성, 총체성 요 세 가지 특징을 갖게 됩니다. 자, 주관성이라는 거는 사실상 경험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아니면은 뭐 신체적인 뭐 아니면 이전에 있었던 나의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배달의 민족 저희 20대, 뭐 30대 막 이런 사람들 너무 편하다라고 느끼죠. 근데 70대, 80대 이런 할머니들 이거 너무 어려워서 못 쓰겠는데 이런 것처럼
정답이 없는 겁니다. 어쨌든 주관적이다. 주관성을 띠고 있다. 그리고 정황성. 경험이 일어나는 상황 또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유튜브를 뭐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볼 때는 나한테 정말 필요하고 막 알지? 그러면은 뭐 조용할 때 내가 방에서 유튜브를 볼 때하고 막 정신없는 막 키즈 카페 이런 데서 유튜브를 볼 때하고 경험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나한테 일어나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게 이제 정황성인 거고요. 총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 느끼는 총체적인 심리적인 감정적인 결과다. 그냥 버튼 하나 잘 만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여정, 앱을 다운로드를 해서 회원가입을 하고 상품 검색을 해서 그 상품을 결제를 하고 배송을 받고 환불을 해서 고객센터한테 뭐 해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의 그 UX 경험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체성까지. 그리고 이 감성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UX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거를 우리가 인간의 그런 감성에 알맞도록 수학과 공학을 계산해서 설계에 집어넣겠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인문사회나 뭐 공학, 의학 이런 것들이 다 공존하는 종합과학이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 느낌, 기분, 정서 이런 것들을 수치화를 하고 측정을 하고 분석을 해서 이걸 이제 제품 설계나 환경 설계 이런 데 반영을 하는 건 거죠.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자동차 문 닫을 때도 소리가 다 다르고 그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이것도 얼마나 많은 그런 우연적으로 그냥 퉁 하고 나는 게 아니라 다 계산해서 나는 건 거죠. 수천 명의 사람들한테 문 닫는 소리 들려준 다음에 아 이게 가장 고급스러워 보이는 소리구나 이러면은 일부러 그 소리가 나도록 문자가 설계를 하는 것처럼 스마트폰도 뭐 결국에는 그런 감성공학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6장 다 마무리해 봤습니다.